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생긴 상급 종합병원의 환자를 분산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종합병원들의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지난해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 제정까지 재검토할 수 있다며 의료개혁에 완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의료인 커뮤니티 내부에서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도를 넘은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실명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협박성 댓글을 다는 등 이른바 낙인 찍기가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유네스코가 오픈 AI와 메타의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 여성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과 남성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성차별적 성향을 나타내는 등 편견을 줄 수 있다는 건데 유네스코는 현실 세계의 불평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윤리적 사용을 위한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렉스 대표가 한국에서 재판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건데 권 씨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으면 미국보다 형량이 크게 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생긴 상급 종합병원 의료 공백을 메우고 환자를 분산하기 위해 중소종합병원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에 전국 비수련 종합병원의 외래 입원 환자와 병상 현황을 파악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4일까지 병원 외래 입원 등 현 상황에서 진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을 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사는 대형 병원에서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2차 의료기관을 파악하는 조치입니다. 앞서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은 환자 중증도를 기준으로 병원 간 역할 분담을 하도록 했는데 2차 병원을 거쳐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는 진료체계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전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의사의 일부 업무를 대신할 진료보조, PA 간호사의 역할이 그만큼 커졌는데 대통령실은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까지 재검토할 수 있다며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대강 대치 속 장기전은 불가피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며 정지 처분을 한다는 건 최소 3개월 넘는 장기전을 감수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군의관이나 공보의, 새로운 인력 충원 등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의사들의 일부 업무를 대신하는 진료보조, 즉 PA 간호사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법적으로 보호해달라는 간혹의 요청을 수용한 겁니다.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하여 진료 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대통령실은 나아가 간호법 제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문을 열어놨습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규정을 분리해 자격과 처우 등을 개선하자는 것으로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폐기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시범 사업으로만 운영할 수 없는 만큼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 궁극적으론 간호법 제정을 생각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료 지원 간호사 PA는 시범 사업을 통해 이분들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라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 해소돼 내용이 바뀐다면 충분히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야당 등의 비판이 우려되는 가운데서도 간호사들에게 손을 내민 건데 그만큼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 사태가 길어지면서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들 실명이 온라인에 공개되는 등 낙인 찍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상 공개는 엄연한 범죄라며 구속 수사를 추진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의사와 의대생들이 모여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얼마 전 전공의들을 상대로 병원에서 나오기 전 자료를 모두 지우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압수수색했던 곳입니다. 후배들 등에 칼을 꽂았다며 특정 대학병원 소속 전공의들 실명을 공개한 글이 게시됐습니다.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 이름이 담겼습니다. 혹시 지금 레지던트 선생님이랑 선생님이 근무를 하고 계실까요? 알 수 없고요.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주제라서. 또 다른 글에서는 이름 전부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병원과 세부 전공까지 특정한 명단이 대거 담겼습니다.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 이른바 참의사 리스트입니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이들을 참의사로 부르며 비아냥거리고 친일파 이완용에 빗대는 등 비난하는 글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부역자는 발견하면 총살감, 명단 공개 정도면 신사적이라는 등 강도 높은 표현도 서슴지 않습니다.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을 상대로 낙인 찍기가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병원 고위 관계자는 병원에 남아 일하고 있는 후배 전공의들의 신상이 온라인에 공개될 것을 우려해 당분간 병원에 나오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의사들이 진료 현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 실명을 거론하거나 협박성 댓글을 올리는 건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정도가 심한 게시글이나 댓글 작성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까지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환경부는 어제 39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36명을 피해자로 추가 인정하고 구제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피해를 인정받았지만 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78명의 피해 등급도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피해자로 인정되고 등급을 받을 이들 중엔 폐암 피해자도 6명 있으며 이들 가운데 2명은 생존 피해자입니다.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아 구제급여 지급 대상이 된 사람은 총 5,703명으로 이들에게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 조비금 등이 지급됩니다.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아침 식사를 하면 얼굴의 매력도가 미묘하게 떨어질 수 있다고 영국 가디언지가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팀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20, 30대 남성과 여성 52명씩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각각 정제와 비정제 탄수화물로 구성된 500칼로리 분량의 아침 식단을 제공한 뒤 식사 전후의 혈당 수치를 측정하고 얼굴 사진을 촬영해 평가단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정제 탄수화물이 많이 든 아침 식사는 남녀 모두에서 얼굴이 지닌 매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전했습니다. 이는 정제 탄수화물이 섭취 뒤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인슐린 때문에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혈류량과 피부 외양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이 전 세계적으로 사상 가장 따뜻한 2월이었다고 유럽연합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C3S가 밝혔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C3S는 지난달 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기인 1850에서 1900년 사이의 2월 평균보다 섭씨 1.77도 높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구 평균 기온은 9개월 연속 각 달 기준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기온은 시베리아부터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곳곳에서 평균보다 높았고 유럽도 사상 두 번째로 따뜻한 겨울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도 섭씨 21.06도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에 나온 기록을 깬 수치입니다. 서울시가 시민들이 자연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서울 전역에 정원 1000여 곳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주요 공원뿐 아니라 일상에서 흔히 마주치는 다양한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공원 가운데 한 곳인 북서울 꿈의 숲입니다. 서울시는 꿈의 숲이나 월드컵 공원 같은 시 주요 공원 안에 특색 있는 장소를 조성하는 방식 등으로 정원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로, 광장, 교통선과 저층 주거지 일대 주택가,
시장 근처 등 작은 공간도 활용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정원도 따로 만듭니다. 자생종 위주로 구성한 이른바 서울 매력식물 400종을 주로 심습니다. 2026년까지 서울 시내에 정원 1,007곳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예산 2,600억여 원을 투입합니다. 시민이 휴일에 멀리 나가지 않아도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 매력 가든 동행 가든 정원에서 정답을 찾겠습니다. 사계절 내내 서울의 일상이 정원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나서면 자연스럽게 발길이 정원에 닿을 수 있도록 서울을 채워가겠습니다. 오는 5월부터는 뚝섬 한강공원에서 서울국제정원 박람회도 개최합니다. 시는 박람회가 끝나면 뚝섬 정원을 국가지방정원으로 등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 정원사 양성 교육 등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과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세 번째 시험 비행을 시도합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쉽의 세 번째 비행 테스트와 관련한 규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이르면 오는 14일 발사될 수 있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해 4월과 11월 스타쉽의 지구궤도 시험 비행을 2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첫 시도에서는 이륙 후 하단 로켓과 분리되지 못한 채 약 4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고 두 번째 시도에서는 하단 로켓 분리는 성공했지만 8분 만에 통신이 두절돼 결국 자폭시켰습니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가 오픈 AI와 메타의 인공지능 언어 모델에 작동해서 여성에 대한 편견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밝히고 AI 기업들에 더 많은 여성과 소수자를 고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네스코 전문가들이 대규모 언어 모델인 메타의 라마2와 오픈 AI의 GPT-2, GPT-3.5를 대상으로 성차별적 관념을 확인했더니 여성의 이름들은 집, 가족, 자녀와 같은 단어에 연결한 반면 남성 이름들은 사업, 급여, 경력 등에 연결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유네스코는 새로운 AI 응용 프로그램들이 수백만 명의 인식에 영향을 주고 현실 세계에서 불평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각국 정부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규제 등을 촉구했습니다. 3월 8일 오늘은 116번째 세계 여성의 날이지만 여성 대상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가정폭력 같은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보복에서 벗어날 대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태가 어떤지 박정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건물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남녀. 남성이 품에서 먼키 스패너를 꺼내더니 여성에게 사정없이 휘두릅니다. 1년 전 30대 여성 A씨가 겪은 일입니다. 연인 사이였던 가해자는 이별을 통보받자 A씨를 수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해오다가 앙심을 품고 범행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3차례나 경찰에 신고해 이미 접근 금지 명령까지 떨어진 뒤였지만 가해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죽음의 고비를 넘긴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출소 뒤 또 다른 보복을 하진 않을지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무시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저희 직장 앞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가해자가 평소에 잘 하던 말이 있었는데 나는 경찰이랑 법 따위 무섭지 않다. 스토킹이나 교제폭력처럼 대체로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가 피해자 집이나 직장, 가족 등 여러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 만큼 제법이나 보복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게 관건이지만 가장 확실한 조치인 구속수사율은 지난해 기준 1에서 3%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는 참고사항 정도로 치부되는 실정입니다. 관계성 범죄를 다루는 법률 가운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상당수 살아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보복으로 이어질 여지를 키운다는 겁니다. 결국 스마트워치나 임시숙소 제공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마저도 지난해 벌어진 서울 시흥동 교제살인 사건처럼 피해자가 거절하면 조치조차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매번 충전해서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도 있고 가해자가 내 근처에 와 있는지 아닌지 자체를 알 수가 없어서 피해자 생활이 위축되는 거는 동일한 상황이었거든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해자의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피해자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선진국 29개 나라 가운데 일하는 여성에게 환경이 가장 가혹한 국가로 12년째 우리나라가 꼽혔습니다. 3월 8일 여성의 날을 앞두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29개국 중 2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일하는 여성의 노동 참여율과 남녀 소득 격차, 고위직 여성 비율 등의 지표를 반영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매년 유리천장 지수를 산정해 발표해 왔습니다. 지수가 낮으면 일하는 여성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현실을 보여주는데 한국은 올해까지 12년 연속으로 부동의 꼴찌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아이슬란드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레스 대표가 한국에서 재판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권도형 테라폼레스 대표의 한국 송환을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 측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 인도하란 고등법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빨랐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 영문 이메일이 먼저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항소법원 판단을 하급심 고등법원이 수용한 겁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청구 날짜 등을 고려해 인도국을 정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Ministarstvo pravde garantuje da će državljanima Republike Koreje biti obezbeđeno poštovanje svih prava koji sleduje shodno važećim zakonskim propisima u Crnoj Gori kao i potvrđenim međunarodnim ugovorima. 범죄인 인도 최종 승인권을 진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사법부 결정을 따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 씨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미국보다 형량이 크게 줍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입니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해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권 씨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50조 원 이상 피해를 본 2022년 5월 테라 루나 폭락 직전 잠적했습니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체포돼 미국과 한국 중 어디로 인도될지를 놓고 1년에 걸친 지리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고정한 요금제를 도입한 데 이어 쿠팡이츠도 어제부터 비슷한 방식의 요금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기 시흥시에 있는 횟집 업주는 올해 1월 개편한 배달의 민족 자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행업체에 배달을 맡기던 기존 방식보다 배민 측이 떼어가는 돈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게에서 42,000원어치 음식을 주문해보니 대행업체를 이용하면 음식값의 7.6%만 가져갔지만 자체 배달 서비스는 중개 수수료와 배달료 등으로 20% 넘게 떼어갑니다. 지금 한 건당 이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통합이 아니고 배달료뿐만이 아니고 거리상에 대한 지정까지도 저희가 그 어떤 것도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체 배달을 하면서 업주가 고객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 수 없게 했는데 배달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고스란히 업주 몫이 되고 있습니다. 배민원 같은 경우는 한참이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지정할 때까지 저희도 언제 도착할지도 알 수 없고 라이더 핑계만 대고 있다라고 하고서 욕만 먹고 있는 거죠. 쿠팡이츠도 신규 요금제인 스마트 요금제를 새로 출시했습니다.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료를 고정하고 고객 부담 배달비를 플랫폼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배민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새 요금제를 이용하는 매장에만 회원 할인 혜택을 주겠다는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배달비에 대한 업주의 가격 결정권을 박탈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유발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노출 저하로 매출이 줄어들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하는 소상공인이 대다수다. 플랫폼은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불공정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이에 대해 배달의 민족 측은 배민원 플러스의 중개 이용료율은 6.8%로 국내 주요 배달앱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쿠팡 측도 업주들의 배달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합리적인 서비스라며 진화에 나선 가운데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환경부가 택배 과대 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2년간 단속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택배 과대 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다음 달 30일 시행하면서 2년간 계도 기간을 두고 단속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택배 과대 포장 규제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은 포장 공간 비율이 50% 이하이고 포장 횟수는 한 차례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022년 4월 30일 도입돼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3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과일과 농산물 가격이 계속 치솟으며 소비자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유통 단계가 복잡한 것도 문제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채소 가격은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은 3,900원대로 지난해보다 20% 넘게 올랐고 시금치와 대파도 가격이 폭등한 이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예산을 쏟아부어도 소비자는 체감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먹어야 되니까 나와서 사는 거예요. 기후 문제로 생산량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유통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기존 도매시장 유통 경로는 3단계인데 단계를 거칠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유통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설치했습니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산지에서 소비지역 업체 간 직거래로 유통 단계를 대폭 줄였습니다. 총 9.9%의 유통 비용이 절감되는데 농가와 소비자의 절반가량씩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온라인 유통이 자리 잡으면 소비자 가격이 20% 이상 내려갈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전체 도매 거래액 13조 원 중에 첫 해 5천억 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셀러들을 어떻게 양성해서 자기네 비즈니스 플랫폼에서 돈을 벌게 해주는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보시면은 판매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아마 시행착오 몇 번 겪을 겁니다. 무엇보다 농가들이 조직화돼서 조합을 결성해야 하는데 영세하고 노령 인구가 많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의 지원과는 별개로 스스로 뭔가 변화하려는 노력을 농민도 이제 보여줘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봐야죠. 그게 이제 산지 조직화 사업인데 그게 참 지지부진해요. 결국 농산물 가격을 낮추는 유통 혁신은 정부의 꾸준한 의지와 투자, 농가의 의식 변화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수치로 나타내는 유리천장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OECD 29개 나라 가운데 12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고 하죠. 여성의 노동 참여율과 성별 임금 격차, 관리직급 비율 등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결과입니다.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 해도 유리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